여러분들 바로 이전 시간에는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두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다면은, 그러면 같은 시간에 국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해방전국의 건국 논쟁, 국내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뭘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은 전쟁 끝난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고, 소련은 전쟁 끝난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면은 국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8월 15일 날 일제에서 해방되었으니까 대한독립 만세, 독립을 기뻐하고 축하했죠. 그런데 바로 독립의 기쁨이 있었던 것은 바로 하루, 그 다음 날부터 어떤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놓고 싸웠다고요. 그래서 해방 3년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냐면 어떤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 일본과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일본과의 싸운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민공화국이냐, 또 하나는 민주공화국이냐. 민주공화국이냐 인민공화국이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누가 인민공화국을 만들 것인가, 누가 민주공화국을 만들 것인가. 그런데 이런 점에 있어서 사실 민주국가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고 공산주의 국가의 배후에는 소련이 있죠.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소련은 8월 9일부터 함경북도에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이미 와 있었어요. 미국은 8월 9일에는 저기 오키나와 밑에 있었다고. 그리고 소련은 8월 9일 날 한반도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미국이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9월 8일이에요. 하나는 8월 9일이고 하나는 9월 8일이에요. 한 달 동안의 이 공간이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정학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군국주의, 소련의 공산주의, 중국의 봉건주의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미국은 태평양 건너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한반도는 이 지정학적인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소련군이 이미 8월 9일 날 한반도에 온 상황 가운데서 누가 길을 피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국내에 두 가지 세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민주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우파가 있고, 하나는 공산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좌파가 있는데, 누가 8월 9일에서부터 9월 8일 사이에 누가 먼저 주도권을 잡겠습니까? 결론은 뻔하잖아요. 공산주의 국가가 제일 첫 번에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방 이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있어서 답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민족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은 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공산주의 계열은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민공화국이냐 민주공화국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핵심에는 우리 기독교 세력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웠고, 3.1운동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썼고, 그리고 그 미국과 더불어서 민주주의 국가를 하는 것이 이 나라에 기독교도 살고 이 나라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기독교와 민족주의 세력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192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세력은요 1880년대부터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세력은요 192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일본도 공산주의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으로부터 계속 지원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일부 이제 극렬한 혹은 조직된 공산주의 세력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지하 혁명 세력이라고 말해요. 일제히 때 공산주의는 한 번도 공개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우리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자 이런 얘기 해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공산주의를 막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1운동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은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1919년 4월 11일 날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나라를 원한다, 민주주의 국가를 원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1920년대 학생들 몇 명, 혹은 노동자들 몇 명, 농부들 몇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했죠. 데모가 가장 센 지역이 농민 운동이 가장 센 지역은 전라남도 지역. 그 다음에 공산주의 노동운동이 제일 센 지역은 그 함경남도 그 원산 그런 지역. 왜냐하면 거기에 공장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라도에는 땅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공산주의 농민 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함경도에는 일본 사람들이 공장이 많았기 때문에 공장에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세력이 큰 세력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산주의 좋다 이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중들이 별로 큰 지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공산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 이 두 세력이 해방 직후에는, 해방됐을 때는 누구로 나눠지느냐? 하나는 여운형이라고 하는 사람, 또 하나는 송진우라고 하는 사람, 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여운형은 뭐라고 주장했냐? 일본이 이미 포츠담 선언에 의해서 8월 10일 날 항복을 하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이제 해방된 8월 15일에는 일본이 항복을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나서가지고 나라를 만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송진우는 잠깐 기다려라, 일본이 항복한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정식 항복한 것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냥 말로 일본군 천황이 그 8월 10일 날 일본이 제네바에 있는 스위스 대사관에다가 내가 항복할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8월 15일 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본 천황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그 연합군에게 항복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공식적으로 항복한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항복한 것은 9월 초에 그 연합군 사령관 메가드 앞에서 일본 천황이 항복 문서에 사인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 9일 10일에는 항복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 8월 15일에는 항복한다고 말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식으로 사인한 것은 9월 초 소위 미주리 함대에 의해서 그 연합군 대표 메가드 앞에 일본 천황이 항복하겠습니다라고 문서를 사인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정식으로 이제 무장 해제를 시키고 접수하는 거예요. 송진우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아직 전쟁 끝난 게 아니다. 그래 너무나 경거망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운형은 이제 빨리 지금부터 건국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있었고, 송진우는 우파 사람입니다. 이 송진우의 고향은 전라남도예요. 사실 해방군간의 우파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송진우가 있었고 김성수가 있었는데, 송진우는 전라남도 사람이고 김성수는 전라북도 사람이에요. 송진우와 김성수가 합해가지고 만든 것이 한민당인데, 한민당의 가장 중요한 세력이 전라도라고요. 전라도가 거기에 본거지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새로운 나라의 주체는 임시정부가 돼야 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좌파는, 이 여운형은 누가 새로운 나라의 건설의 주체가 되어야 되느냐? 지하혁명 세력, 공산 세력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주체 세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하혁명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소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하혁명 세력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송진우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주장했느냐? 사실은 우리가 이미 1919년에 임시정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임시정부가 말하자면 우리 국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임시정부가 와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주역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산주의자들이 임시정부 인정하지 않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임시정부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겠어요? 임시정부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올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송진우는 우리가 이미 전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가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그 임시정부를 새로운 나라의 주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새로운 나라의 주역이 될 것인가? 한쪽은
지하 공산당 혁명 세력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이름이 누군지도 분명히 알지도 않아요.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진우랄지 민족주의자들은 새로운 나라의 중심에는 임시정부가 있어야 된다. 임시정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굽니까? 이승만 박사가 거기 있고 김구 선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두 세력 가운데 누가 해방 공간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해방 직후에 이제 일본이 망하게 되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뭘 걱정하겠습니까?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면 조선에 있는 일본 사람들은 목숨이 위태롭다고요. 3.1운동 때 한번 봤다고요. 한국 사람들이, 분노한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정권을 잘 인수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살려줄 사람을 임시적으로 지도자로 내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위 치안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거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송진우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송진우를 만나서 당신한테 모든 권한을 줄 테니까 당신이 우리 일본 사람들 잘 보호해주고 앞으로 이 나라의 중심인물이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왜 내가 당신한테 권력을 받느냐? 당신네들은 우리나라를 빼앗아간 도둑놈들이다.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은 일본으로부터 권력을 받게 되면은 일본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이 이미 나한테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일본 사람들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송진우를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이 걱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운형을 찾은 거예요. 여운형은 공산주의자예요. 여운형은 일본 총독부가 얘기했을 때 그걸 덜컥 받았습니다. 좋다,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운형이 조선 총독부로부터 고난을 인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조선 총독부로 고난을 인수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조선 총독부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운형은요, 해방공간의 제일 부자가 누구냐? 여운형이었던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고난을 이양받았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식량을 배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전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식량을 살 수가 없었어요. 이 식량을 배급할 수 있는 배급권이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치안권, 경찰을 활용할 수 있는 경찰권이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방송, 신문을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조선 총독부의 권력을 인계받은 여운형은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소련군이 온다. 소련은 공산주의다. 그러니까 어느 줄에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소련군이 왔다고 그러니까 소련 줄에 서야지. 그래서 여운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련군이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는 오늘부터 공산혁명으로 정진하겠소. 김준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함경북 때 소련군이 왔으니까 이제 소련군은 금방 서울로 올 것이고, 그래서 8월 15일 날 일본에서 해방되었는데 8월 16일 날 소문이 돌기를 소련군이 16일 날 서울역에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서울역으로 한 거예요. 그때 만세를 불러야, 스탈린 원수 만세 이렇게 불러야 한 자리 올 줄 알고 다 거기에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소련 진주설이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범 석방, 일제 말에 일본에 의해서 갇혔던 정치범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산주의자들도 있고 공산주의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이 정치범들을 일본이 석방시켜줬습니다. 여운형이 해방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감옥에 가서 이 정치범을 석방시킨 거예요. 소요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정치범을 석방해서 그 속에 있는 불순분자들과 짝을 이루어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좌익이 별로 세질 않았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정치범들을 석방해서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붙느냐? 바로 다 공산 세력에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투옥되었던 1만 명의 복역자들이 남한 각지의 교도소에서 석방되면서 최초로 좌익적 색채가 농후해지고, 원래 좌익적 색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감옥에 있던 정치범들이 나와서 좌익에 붙게 되니까 좌익적 색채가 농후해지게 되었고 큰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느냐? 먼저 인민위원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인민위원회. 우리 민주국가는요, 3권 분립의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련은 인민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인민위원회는 인민위원회가 입법, 사법, 행정 다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인민위원회가 법도 만들고 법도 집행하고 재판도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련과 미국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소련군은 와서 인민위원회를 만들려고 그러고 미국은 와서 삼권분립의 민주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인민위원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하혁명 세력이 중심 세력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가장 핵심 그룹은 누구냐? 박헌영의 경성 콩그룹이라고 하는 핵심 세력이에요. 이 사람들은 매우 교활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가 그게 두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각 부장이 있어. 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이야. 그 밑에 기획위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획위원회에 박헌영의 신복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혁명 세력이 실권을 잡고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한다. 이게 뭐냐? 이 지하혁명 세력만 가지고는 안 돼.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말을 들을 수 있는 약간 중간파들을 끌어들여야 돼. 끌어들여야 돼. 그래야 자기들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들은요, 위원장이랄지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말 잘 듣는 사람 위원장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실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 누구냐? 박헌영인 거예요. 박헌영이 실권을 가지고 있었고 간판이 누구냐? 여운형인 거예요. 여운형은 박헌영이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판은 우익에게 좀 중도파랄지 온건한 사람들에게 주고 실권자가 뭡니까? 치안국장 혹은 뭐 재정국장 혹은 조직국장, 이런 것들은 다 자기들이 장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뒤에 숨어 있고 겉으로 민족주의자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재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재홍이 약간 중도 우파입니다. 우파인데 강경 정통 우파가 아니라 온건 우파예요. 이것을 중도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간판으로 내세워가지고 여운형도 중도적인 온건 좌파, 그 다음에 누구죠? 금방 얘기한 안재홍도 중도 우파. 그래서 온건한 사람들이 위원장인 것처럼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민족통일 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동안 소위 좌익 세력이 된 거예요. 소련군이 온다고 하는 소문이 막 돌고, 또 조선총독부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이어받고, 그리고 지하에서 감옥에 있던 정치범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해방된 지 한 일주일 동안은 공산주의 세상이 된 것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열흘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해방 1년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8월 23일이니까 한 7일 정도, 8일 정도 됐나요? 8월 15일 날 해방되었으니까 8월 23일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부의 비장한 결심은 적과 단호 항쟁할 것과 지하로 잠입할 것과 건준의 금우진로를 인민에게 표명할 것. 아니,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세상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지하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밀리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방 공간의 좌익이 그렇게 세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좌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해방 공간의 좌익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대단히 받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만 안 왔으면은 공산주의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해방 공간의 국민의 뜻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뜻이었다. 미군이 와서 국민의 뜻과 어긋나는 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의 뜻과는 구별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해방되고 나서 잠깐 그 권력이 좌파로 넘어가고 소련군이 온다고 그러고 정치범이 석방되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상황이 바꿔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상황이 바꿔지느냐? 첫 번째, 미군이 온다고 하는 소문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조선총독부가 이제 8월 15일, 16일은 소련군이 오는 줄 알고 소련군 진주서를 얘기했는데, 8월 17일 국제 그 정세를 살펴보니까, 그리고 일본의 동경에서 전문이 오는데, 남한에는 소련군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온다. 이미 여러분들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38선 이부군 소련, 38선 이부군 남한이 점령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일본 도쿄에 통보되었고, 도쿄에서는 이것을 서울에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총독부 사람들이
전에 소련군이 한반도를 장악한다고 얘기했던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다. 8월 17일부터 이제 이 소련 진주설에 대해서 경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8월 18일에는 미군의 그 군용기가 여의도까지 와가지고 이제 남한은 이제 미군이 점령한다라고 하는 삐라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9월 1일에 가서는요, 미국 비행기가 남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남한에 있는 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남한에는 미군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 삐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금방 달라지는 거예요. 방금 전에 소련줄에 서야 이제 한 자리 하려고 했던, 한 자리 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 미국 줄에 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줄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군 진주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정독부가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운형한테 정권을 줬지만 여운형한테 다시 얘기하기를, 당신 함부로 오지 마. 우리가 당신한테는 질서를 잘 유지하려고 그랬지, 당신한테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여운형을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지계층, 여러분들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1945년 8월 15일에서부터 미군이 오는 9월 8일 사이에, 한 20 며칠 사이에 이 나라를 누가 이끌어 갔을까요? 공산당 실질적으로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공산당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각 지역마다 유지가 있는 겁니다. 유지. 여러분들 시골에 유지 있잖아요. 그 유지가 동대표를, 그 마을을 대표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지들이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좋아하겠습니까? 공산당 좋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일제 말에 나이 잡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소위 경방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지키는 준 경찰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유지들이 경방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와 경방단이 말하자면 각 지역의 정치를 해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8월 15일 날 항복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나설 수가 없어요. 그 공간을 누가 이끌어갔느냐? 유지와 경방단이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유지와 경방단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우익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서울에 있는 유지들 모임에서는 여운형이 8월 15일 날 건국준비위원회 만들었을 때 우리는 중립이다, 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 말을 듣지 않는다 선언했어요. 8월 19일 날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왜냐하면 여운형이 하는 것을 보니까 공산주의로 나가고 있거든. 공산주의 싫다 이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들이 지금까지 이제 8월 15일 해방된 다음에 막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니까 정신이 없다가 이제 미군이 온다고 그러지, 조선정독부가 이제 그 좌파들을 약간 견제하지, 그러니까 유지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정신 잘못 차렸다가는 빨갱이 나라가 되니까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지들이 식량 배급을 나눠주고, 왜냐하면 유지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 경방단들이 치안을 책임지고, 이렇게 되니까 좌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익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이미 여운형은 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미 이제 나라를 좌익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한 거예요. 한 열흘밖에 안 되고 일주일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크게 지금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한 열흘 뒤에 이제 우익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다시 모은 거예요. 그러면 이 건국준비위원회를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건국준비위원회가 좌파 단체인데 이 좌파 단체를 바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익들이 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이 우파의 중심에는 송진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송진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경거망동하게 행동할 때가 아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연합군이 와야 전쟁이 끝나는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송진우의 다른 그 동료들, 부하들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동료들, 여기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뭐라고 생각했냐? 지금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여운형이 지금 정권을 잡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건국준비위원회를 바꿔가지고 우리 우파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나라가 공산주의로 넘어가니까 건국준비위원회 자체를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파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건국준비위원회 속으로 들어가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바꾸자. 송진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건국준비위원회가
그 박헌영이 주도하고 여운형이 주도하는데 쉽게 넘겨주겠는가? 그 불가능한 거니까 우린 좀 기다리자라고 하는 데 비해서 이 송진우의 다른 그 그룹들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건국준비위원회 누군가가 접선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건국준비위원회 내에 좌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파가 있었어요. 그 우파가 누구냐면 아까 얘기한 안재홍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안재홍이 조선일보 사장도 하고 유명한 분입니다. 이 안재홍과 접선했어요. 그래서 안재홍한테 이 나라가 공산주의로 가는 것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빨리 우리를 끌어들여서 그 박헌영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재홍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익은 이제 점점 세력이 세지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좌익은요 그때 안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저번에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공산당 내에도 여러 파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안파라고 하는 파벌이 있었어요. 이 파벌은 완전히 그 공산주의의 원로 그룹입니다. 그런데 일제 말에 친일을 했어. 공산주의자들도 친일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막 박해를 하니까 일본 비유에 맞췄다고 그래가지고 친일파 공산당이 있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장안파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친일하지 않냐고 일제 말에 끝까지 공산주의를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박헌영이에요. 박헌영이 광주에서 벽돌 노동자를 하면서 공산주의 운동을 했어요. 일본에게 항복하지 않았다고 몰래 숨어다니면서 끝까지 활동했어요. 그리고 해방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공산주의 모임에 참석해서 너희들 친일했지? 친일파가 어떻게 감히 나와서 활동해? 이 말 한마디에 친일파 공산당들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박헌영이 한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청류탕류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한 줄기의 맑은 샘이 흘러나오는데, 한 줄기의 맑은 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제에 항복하지 않은 한 줄기의 맑은 샘이 오는데 탕류, 더러운 물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니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이 친일파 공산당들은 말하자면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박헌영이가 그릇이 커가지고 같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쫓아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건국준비위원회의 좌파 세력은 축소되어져 가고 이제 우파 세력은 안재홍과 우파 세력이 합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좌파는 쪼그라들게 되고 우파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 같아가지고는 그러면 우파가 접수해버리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럴 때 큰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좌파가 보니까 공산당들이 보니까 야 이거 이제 그 안재홍과 손을 잡고 우파 사람들이 좌파를 공격을 하는데 잘못하면은 여운형이 여기에 넘어가기만 하면은 이제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우파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운형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여운형이 회의에 나가가지고 우파를 받아들여야 건국준비위원회가 바꿔지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럴 때 여운형을 양평에다 가둬놓고 못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테러해가지고 때려가지고 여운형을 누가 때렸는지 모르죠. 구타를 해가지고 아파가지고 못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의장이 나오지 못하니까 회의를 못하고 회의를 못하게 되니까 우파가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 8월 말쯤에 가서는 사실 일찌감치 좌익이 세졌고 그런데 세진 우익이 세졌고 이 건국준비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건국준비위원회는 여전히 좌파가 주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회장이 회의를 해서 이 우파 사람들을 들여와두는데 여운형이 회장이거든요. 건국준비위원장이거든요. 위원장을 구타해서 회의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우파가 이제 건국준비위원회에 들어가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바꿔가지고 민주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러면은 우파가 가만히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송진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것 봐라. 좌파들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환영해 줄 줄 아느냐?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 새로운 생각을 하자.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 송진우가 주장한 것은 국민대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운형이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면은 이 송진우는 국민대회를 만들어서
임시정부를 환영하고 미군을 환영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운형의 주장은 뭐냐면은 민주국가를 만들려면은 첫 번째로 임시정부를 환영해야 된다. 왜냐하면 임시정부가 정통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국민대회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임시정부는 그 중국에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1919년에 이제 중국으로 갔으니까 29년, 39년, 뭐 25년 동안 해외에 있었으니까 이 국민의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이 투표해야 되는 것이지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투표한다고 소용이 없어요. 국제사회는 뭘 인정하느냐? 한국에 사는, 한반도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만든 정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임시정부가 왔다고 해도 이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정통적인 정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대회를 해서 임시정부를 인준해 주게 되면은 임시정부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송진호가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익이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면은 이 송진호는 이 국민대회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공산주의자들도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우익 세력이 점점 커지고 국민대회에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전국에는 유지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를 지지하느냐면 송진우의 국민대회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군이 9월 8일 날 오게 되면은 미군이 국민대회가 큰 것을 보고 야 국민대회에게 정권을 넘겨주면은 자기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큰 문제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건국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익단체가 꾀를 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결국 임시정부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임시정부는 정통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 여운형,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정통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1운동이 가장 큰 단체고 3.1운동이 만든 것이 임시정부인데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운형이 임시정부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임시정부는 이제 얼마 안 가서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임시정부는 인민의 토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임시정부는 중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임시정부를 지지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독립운동에는 임시정부 말고 다른 단체들도 많다. 왜 그런데 유독 그 임시정부만 얘기하느냐? 임시정부만 가지고 나라를 만든다고 해서는 안 된다. 가령 예를 든다면 중국에서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도 있고 국내에는 또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도 있고 여러 독립운동 단체가 있는데 왜 그런 단체들은 빼놓고 임시정부만 얘기하느냐? 그래서 임시정부를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데 독립동맹이랄지 건국동맹이랄지 이런 것은 뭐 금방 만들어진 단체예요. 임시정부는 1919년부터 만들어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단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소련이 그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임시정부의 대표자는 이승만하고 김군데 이승만과 김군은 반공주의자고 반소주의자고 그런데 소련은 절대적으로 반소주의자들에게 권력을 넘겨주지 않는다. 특별히 앞으로 세계는 유엔이 끌어가는데 유엔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있고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 한 나라가 뭐냐면 소련인데 소련이 그 사람들을 거부할 것이다. 그러니까 임시정부 봉대론, 송진우가 임시정부를 모셔와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허망한 얘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익들은 일제와 얼마큼 싸웠느냐? 사실 일제와 싸운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많이 싸웠습니다. 사실 제가 언젠가 좀 이걸 보다도 구체적으로 연구하려고 그래요. 일제 말에 공산주의자들의 그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일본에 의해서 고통받은 사람이 더 많은 건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고통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건지 사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알려진 것과 달리 일제 말 일본은 소련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들을 그렇게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본과 소련은요 일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소련은 동쪽으로는 그 일본과 싸우고 있었고 서쪽에 독일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싸울 힘이 없었어요. 일본은 미국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과 싸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과 소련은 서로 약속을 하기를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자. 서로 전쟁하지 말자. 그리고 전쟁을 시작한 것이 소련이 일본한테 전쟁을 시작한 것이 언제 전쟁을 시작했다고요? 방금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8월 9일 전쟁을 선포했다고. 그러니까 1940년 전 40년에서 45년 그 사이에 소련과 일본 관계는 나쁜 관계가 아니었어요.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사이였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함부로 공산당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산당 건드리면 소련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작 일본과 싸운 나라는 누굽니까? 미국이에요. 미국과 가까운 세력이 누굽니까?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한반도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자기들이 잘 지내야 될 소련 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적당히 박혀하지 않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본이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과 가까운 친미 세력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미군이 남쪽에서 올라오게 될 때에 일본이 무슨 계획을 세운 줄 압니까? 미군이 밑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일본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뭐예요? 안에서 반란이 일어가지고 밖에서 오는 미군과 안에서 반란 세력이 결탁해가지고 일본을 공격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은 미군이 밑에서 올라올 때 이 미군의 호응에서 안에서 반란을 일으킬 세력이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공산당들이 반란을 일으키겠어요? 미군 좋다고 미군한테 반란을 일으키겠어요? 누가 반란을 일으키겠습니까? 기독교인이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으면요, 8월 20일경에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다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여기에 그 국내 지하 세력이 없었다. 우리 기독교가 바로 지하 세력이었던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만 일본과 싸웠다, 이렇게 지금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우파들이 바보예요. 역사를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공산당들이 얘기하면 그런가?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여운형은 임시정부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시정부야말로 정통성이 있는 것이다. 임시정부를 모셔가지고 우리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그러면 임시정부를 반대하려면 보다 분명한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든 것이 소위 인민공화국인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건국준비위원회는 인민공화국을 만드는 준비 단계인 거예요. 사실 원래는요 건국준비위원회라고 말하지 않고 인민위원회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재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인민위원회라고 그러면 이거 공산당이다, 안재홍 우파로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라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재홍이 물러나게 되니까 금방 이제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공화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송진우가 국민대회를 만들어서 임시정부를 환영하려고 할 때 거기에 맞불작전으로 박헌영과 여운형이 만든 것이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조선인민공화국은 북한에 만들어진 그 공산국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 박헌영과 여운형이 1945년 9월 초 바로 미국이 오기 바로 그 전전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인민공화국을 만드는 것이요 웃기는 짬뽕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스운 거예요. 사실 인민공화국을 만들려면 전체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모아봐야 몰래야 여기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모은 줄 압니까? 인천에 있는 공장 노동자들을 서울 경기하고 강당에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 총 7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을 대의원이라고 자격을 주고 인민공화국이라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보면은요, 이 인민공화국을 선언한 선언문에 보면은 인민대표자 대회, 인민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다 이게 공산당을 공산당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성상의 문제.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겉으로 보이는 것에는 우파를 내세워서 그 사람들을 간판으로 만들고 뒤에서는 자기들이 조종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조선인민공화국의 대통령은 누구겠습니까? 박헌영이 나온다 혹은 여운형이 나온다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니까 우리는 안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내세우겠어요? 이승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승만은 이 당시에 미국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거 알지도 못하는데 미국에 있는 이승만을 인민공화국 대통령 주석으로 선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이승만 박사가 거기 와서 발언할 수 있습니까? 말만 이승만을 내세워놓고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들이 다 하는 거예요. 부주석이 누굽니까? 바로 여운형이에요.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뒤에서 다 조정을 하고 있다고.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것이요, 뒤에 쭉 넘어가면은
인민공화국 정부 조직표가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면은요, 부장이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장관들입니다. 장관들은 임시정부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그런데 이 임시정부 사람들은 지금 국내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라고 하는 말을 써놔가지고, 대리는 누구냐? 다 좌파 사람들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 우파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파적인 정부인 것 같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다 좌파 정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련에 속지 말고. 공산당들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 우파 사람들을 내세워놓고, 그런데 우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안 와 있습니다. 다 지금 중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대리라고 해서 자기들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올 때 9월 8일, 그러니까 9월 6일, 7일에 우파는 송진우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대회를 만들었습니다. 국민대회는 임시정부를 환영을 하고 미군을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박헌영과 여운형은 뭘 만들었느냐? 박헌영과 여운형은 인민공화국을 만든 거예요. 인민공화국을 만들어서 겉으로는 우파가 장악을 하는 것 같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좌파가 장악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미군이 올 때 우리를 나라로 인정해달라. 여러분들, 소련은요, 원래 제가 앞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스탈린하고 누즈벨트하고 회담할 때 누즈벨트가 신탁 통치를 하자,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정부가 좋은지를 판단하도록 하자, 그래서 나라를 만들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스탈린이 겉으로는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한마디 말을 붙였다고 그랬죠? 국민들이 정부를 만들어 놓으면 어떡할 거냐? 바로 여운형과 박헌영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인민공화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정부를 만들어 놨다. 인민공화국이라는 정부를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미군이 바로 이 사람들한테 정권을 넘겨줘라, 이 얘기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미국이 9월 8일 날 와서 보니까 두 세력이 있는 겁니다. 한쪽은 송진우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대파, 또 하나는 여운형과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인민공화국파, 이 두 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미군이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어느 쪽과 손을 잡고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려고 할까요? 바로 송진우를 중심으로 하는 전라도 출신인 한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세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 어디 있냐? 그분들 아직 국내에 없었어요. 이승만 박사는 그때 미국에 있었고 김구 선생은 중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이 오기 전에 이 나라의 우파의 가장 중요한 대표는 누구였느냐? 그것은 송진우였고 좌파의 가장 중요한 대표는 여운형과 박헌영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미군이 와가지고 베닝호프라고 하는 미군 정치 장교가 쓴 보고서에 보면은 남한에 크게 두 그룹이 있다. 하나는 기독교인들과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우파가 있고,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공부했든지 선교사 미션스쿨에서 공부했든지 그래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그룹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작지만은 잘 조직된 공산당 그룹이 있었다. 여러분들, 우익 세력은 숫자는 많았어요. 그러나 잘 조직이 안 됐어요. 좌익 세력은 숫자는 작았어요. 그러나 잘 조직이 됐었습니다. 이 두 세력이 1945년 9월 초에 미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군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느냐? 바로 송진우의 손을 들어주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잖아요. 미국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한반도에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을 키워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어떻게 했느냐? 언젠가 북한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에는요, 이미 북한에는 기독교 세력이 매우 셌습니다. 그래서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도에는요, 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위원장을 다 했어요. 서울의 여운형이 위원장 했던 것처럼 함경북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말하자면 위원장을 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중심으로 되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 왔는데 소련이 와가지고 그것을 인민위원회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정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백성 내에서 스스로가 아니라 다 사실은 내면적으로 다 정치 공작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지만은 겉으로 보일 때는 그 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정부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은 지금도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고 있는 줄 압니까? 이제 북한에는 소위 인민정부가, 인민위원회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소련이 와서 그 인민위원회를 인정했다. 그러니까 소련은 말하자면 점령을 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한테 권력을 넘겨줬다. 미국은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민공화국이라는 단체를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송진우에게 권력을 줬으니까 비정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다 소련의 지령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 9월 초에 남한의 전국은 두 파로 나눠졌는데 미국이 바로 우파적인 송진우 계열, 국민대의 계열을 인정해서 나왔고, 바로 이 송진우 계열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닝호프의 보고서대로 남한에는 크게 두 가지 세력이 있었다. 하나는 다수의 기독교인들과 민족주의자들의 그룹이고 이들은 민주주의를 원했고 미국을 알고 이런 세력이고, 또 하나는 소수지만은 잘 조직된 지하혁명 세력이 있었다. 이들은 공산주의를 원한다. 그런데 미국은 이쪽 손을 잡아준 거죠. 그래서 결국 1945년 한 달간의 게임, 제일 처음에는 좌파가 우세한 것 같았지만은 결국 송진우랄지 우파들의 노력에 의해서 좌파들의 세력을 꺾고 이제 미군과 더불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달 동안의 기간 가운데 그 좌파가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요, 미군이 오는 지역은요 금방 이제 민주주의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미군이 없는 지역, 시골로 내려갈수록 공산주의 세력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제일 늦게 도착한 지역이 어딘 줄 압니까? 바로 제주도예요. 제주도에는 1945년 말 되어서야 미군이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좌파들이 장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민공화국이 계속 이제 대한민국을 만드는 임시정부를 봉대해서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과 함께 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박헌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전국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945년 9월 달에 만들어진 인민공화국 세력이, 좌익 세력이 이제 우익과 미군정과 임시정부가 만드는 이 세력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다 부리는 것이 바로 해방공간 3년의 역사였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승리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민공화국을 만들 것인가, 민주공화국을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셔서 이 나라를 그 공산주의자들의 유업을 무릅쓰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